자, 반갑습니다. 수문학 특론 1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수문학 특론은 글자 그대로 수문학 분야의 어떤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좀 심층적으로 다루는 그런 내용으로 진행을 하고요. 이번 학기에는 예측의 한계와 새로운 패러다임, 수문학을 활용하는 크게 두 가지 분야를 들자면은 설계와 예측이 있겠죠. 그래서 예측의 한계, 그리고 새로운 그 예측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linear and nonlinear dynamics 이 주제를 다루게 되는데, 자연 현상, 그 수문 현상을 포함하는 우리 자연 현상이 왜 비선형적인지, 선형 근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여전히 유효한지, 우리가 알고 있는 비선형성은 어떤 특정한 함수 형태인지 아니면 시스템의 거동 특성인지, 이런 것들을 한 학기 내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문 현상을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이 있죠. 질서와 혼돈. 여기서 질서가 어떤 리니어한 시스템과 맥락을 같이 하는 부분이고요. 또 혼돈이라는 게 카오스적 특성, 사전적 의미가 아닌 어떤 카오스 이론, 학술적 의미의 이제 혼돈을 의미하는 건데, 여기서의 혼돈은 어떤 자연계의 속성으로 나타낼 수 있는 어떤 음, 비선형적인 특성을 언급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결과적으로 선형 모델의 안정성, 그 비선형 시스템의 복잡성, 두 가지 관점에서 모두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15주 강의 중에 1주부터 7주까지를 리니어 시스템을 다루고요. 8주부터 마지막 15주까지를 비선형 시스템을 다루는 그런 내용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부에 다루게 될 리니어 다이내믹스, 이 부분이 선형 모델의 유효성과 그 한계에 대해서 다루게 되고요. 2주차에서는 수문학을 위한 선형 시스템 이론으로서 선형 시스템의 수학적인 정의, 그리고 선형 시스템의 속성이라고 할 수 있는 중첩과 비례의 관계, 선형 시스템의 어떤 예시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impulse response, convolution 관계, time invariant assumption, 이런 부분들을 다루고요. 3주차 선형 동력학 시스템으로서의 단위도, 단위도 학부 수문학 시간에서도 배웠지만 선형 시스템으로서 단위도의 어, 의미, 선형성 가정의 물리적인 해석, 유효 강우의 개념, 뭐 이런 것들을 다루고, 4주차 때 선형 저수지 이론, 하도 추적 모델을 다루게 되는데, 여기에는 리니어 레저보아 모델, 캐스케이드 레저보아, 그리고 머스킹엄 라우팅, 동력학적 해석, 이런 것들을 다루고, 5주차에 가서 우리가 이제 흐름을 나타내는 방정식으로서 세인트 베난트 방정식이 있는데, 요 세인트 베난트 방정식은 이제 풀 다이내믹 이퀘이션이라고도 하죠. 이 풀 다이내믹 이퀘이션을 있는 그대로 수치 해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선형화시켜서 사용을 하는데, 이제 그러한 선형화 기법, 그리고 어, 세인트 베난트 방정식을 일부 단순화해서 표현한 확산파 이론, diffusive wave approximation이라고 하죠.
그리고 linear wave propagation, stability, damping 이런 부분들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6주차에 가면은 주파수 영역 분석 및 시스템 식별에서 트랜스퍼 펑션의 개념이라든지 frequency response, filtering, attenuation, delay 이런 부분들을 다루고 7주차에 가서 선형 동력학의 한계로서 이러한 비선형 시스템을 리니어라이제이션 했을 때 익스트림 근처에서 어떤 선형 가정의 유효성이 무너지는 그런 부분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그리고 스케일 디펜던시에 관한 문제, 트래시홀드 접근 시의 불안정성, 그리고 리니어에서 난리니어로 갈 때 그런 트랜지션의 징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런 부분들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파트 2가 난리니어 다이내믹스인데요. Understanding extremes, threshold and uncertainty, 불확실성과 극한현상, 그리고 임계점에 대한 이해가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8장에서는 Introduction to Nonlinear Dynamics in Hydrology, 수문학에서의 비선형 동력학에 대한 개론, 왜 극값으로 갈수록 예측이 어려워지는지, 극값 근처에서는 정교한 선형화가 답이 될 수 없는지, 그래서 리니어와 난리니어 다이내믹스의 개념적인 대비, 또 스테이트 디펜던스 앤 피드백, 레짐, threshold and transition. 여기서 레짐이라고 하는 게 사전적인 의미로는 어떤 정책 이런 걸 얘기하지만은 요 기술적으로 수문학에서 기술적으로 레짐이라는 용어가 쓰일 때는 어떤 현상을 지배하는 규칙, 쉽게 말해서 지배방정식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레짐, threshold, transition 그리고 난리니어리티의 하이드롤로직 이그젬플을 배우고요. 9주차로 넘어가서 카오스, sensitivity to initial condition, 초기 조건의 민감성, 우리가 흔히 나비 효과라고 부르는 초기 조건의 민감성 부분을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왜 초기 조건의 오차는 어느 시점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지, 카오스가 단순한 무질서인지 구조화된 무질서인지. 그래서 우리가 카오스를 부를 적에 디터미니스틱 카오스라는 개념이 있죠. 혼돈은 혼돈인데 결정론적 혼돈, 구조적 혼돈이라는 거죠. 그 sensitivity to initial condition, 여기서 나오는 리아프노프 엑스포넌트의 개념, 그리고 하이드롤로직 렐러번스, 그것이 카오스 이론이 레인포 런오프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또 어번 플러딩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10주차로 가면은 어떤 예측의 한계, 그리고 forecast horizon, forecast horizon이라고 하는 거는 예측의 수평선, 수평선 넘어서는 보이질 않죠. 그러니까 예측의 시간적인 한계 이런 것들을 다루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언제까지 예측이 가능한지, 그리고 평가 지표로서 RMSE 하나만으로는 왜 평가가 어려운 건지, 한계가 있는 건지. 그래서 주로 강의 내용으로서 predictability와 accuracy의 문제, 또 nonlinear 시스템에서 error growth, error propagation의 문제, 또 lead time dependent uncertainty, 또 예측 시스템에 있어서 정상적인 흐름에서 플러드로 넘어갈 때 플러드 온셋이 어디서부터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지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요. 11주 차로 가면은 이것도 역시 카오스 이론인데 페이즈 스페이스라고 하는 위상 공간,
그 스트레인지 어트랙터라고 하는 우리말로 끌개라고 하죠. 그리고 레짐 스트럭처 이런 것들을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12주차로 넘어가면은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와 AI가 어떻게 결합될 수 있는지, 어, 물리방정식이 없이 순수한 데이터만으로 다이내믹스를 표현할 수 있는 건지, 데이터만으로도 충분히 구조를 담을 수 있는 건지, 구조라고 하는 건 시스템 스트럭처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스테이트 리컨스트릭터, 타임 딜레이 임베딩, 또 observable과 latent dynamics, 그리고 purely statistical filtering의 어떤 한계 이런 것들을 다룹니다. 13주로 넘어가면은 non-linear dynamic 시스템에서의 머신러닝, AI가 과연 블랙박스 모델인지, 우리가 다루는 대표적인 시계열 모형 LSTM이 왜 다이내믹스에 적합한 모형인지, 그래서 뉴럴 네트워크와 너니어 오퍼레이터 간의 관계, 그리고 레커런스 메모리, 그리고 LSTM이나 GRU, 스테이트 업데이트 시스템으로서 LSTM과 GRU 모델의 의미, 그리고 리니어 시스템 이론과 비교했을 때 난리니어 시스템의 의미 이런 것들을 다루고요. 14주 차로 가서 AI 기반의 수문 동력화, 그리고 순수한 purely data driven AI 모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여기에 어떤 피지컬한 의미를 어떻게 부여할 수 있는지, 피직스의 알고리즘을 어떻게 부여할 수 있는지, 크게 보면은 physics informed system, physics informed 모델로 구축할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가상의 홍수 시나리오를 물리 모델로 시뮬레이션하고 그 시뮬레이션의 결과를 서로게이트 모델의 입력 자료로 학습 자료로 사용하는 서로게이트 모델링의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I는 무엇을 서로게이트 하는지, 그리고 물리 모형, 우리가 AI 모델의 교사 모델로서 삼는 물리 모델과 AI 간의 역할 분담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래서 AI 서러게이트의 기본적인 개념, 러닝 스테이트 트랜지션, 또 피직스 가이디드 또는 피직스 인포음드 시스템과 데이터 드리븐 모델의 어떤 비교, 차이, 그리고 이러한 example로서 AI 서러게이트 모델을 이용한 홍수위 예측, 그리고 도시 침수 예측, 이런 예시들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주로 넘어가면 마지막으로 이러한 AI 모델을 어떻게 실무적으로 적용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활용할 수 있는지, 정확한 예측이 불가능하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는지, 그런 상황에서 가장 효과적인 예측 기법이 뭐가 있는지, 우리가 실무에서 주로 쓰는 홍수 예경보의 목적이 무엇이 돼야 되는지, 현실적으로. 그래서 deterministic forecasting과 probabilistic forecasting 간의 차이, 또 flood onset anticipation, 그리고 scenario based thinking, 그리고 SOP, Standard Operation Procedure라고 하는 SOP와 Decision Oriented Modeling의 관계, 이런 것들을 다루면서 학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일 먼저 자, 예측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죠. 정확히는 예측이 갈수록 어려워진다기보다도 수문학에서 주로 어, 수문학적인 지식을 활용하는 부분이 크게 설계와 예측, 우리가 수문학을 배우는 목적, 수문학적 지식이 활용되는 두 가지 분야가 설계와 예측이 되겠는데, 이 상대적으로 설계에 비해서 이 실시간 예측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 왜 실시간 예측이 어려운지, 그거를 이제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이 홍수가 점점 극단화되고 있다. 극단화되고 있다기보다도 홍수 자체가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전체 유량의 분포를 이런 식으로 가정했을 때 홍수는 요 끝단에서 일어나잖아요. 분포의 꼬리 부분. 이 꼬리 부분의 특징은 발생 확률은 작죠. 하지만 발생했을 때의 임팩트는 굉장히 크다. 굉장히 극값이 발생하기 때문에. 극값이 발생하기 때문에 얘가 홍수도 일으킬 수 있고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건데 그 발생 확률은 매우 작다. 그리고 분포의 꼬리에 있다는 거는 상대적으로 샘플이 작다는 거죠. 이런 게 우리가 모델을 구축하는데 신뢰성 모델, 예측 성능이 높은 모델을 구축하는데 하나의 장애 요소가 된다. 있는 예측 모델 구축에 있어서 어떤 제약, 장애 요소가 된다 하는 것. 특히 이 도시 침수의 돌발성. 우리가 돌발 홍수하면은 이제 플래시 플러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플래시 플러드가 예측이 어려운 이유. 좁은 지역에 굉장히 고강도 강우가 순간적으로 발생. 짧은 지속 시간을 가지고 순간적으로 발생. 가지고 순간적으로 발생. 그 플래시 플러드라고 하는데 플래시 플러드가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은 자연 유역에서는 크게 문제가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플래시 플러드가 도시 지역에서는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그건 도시 지역이 갖는 몇 가지 특성 때문이죠. 그 특성 중에 하나가 불투수면의 면적이 상대적으로 크다. 불투수 면적이 크다는 것은 어, 지표면 근처에 있는 토양 저류, 토양 저류능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없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토양의 침투를 블로킹하고 지면을 통해서 유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지면 저류보다는 지표면 유출이 자연 유역보다는 훨씬 크게 일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강우라고 하더라도 어, 지표면
부담해야 되는 지표면에서 발생하고 지면에서 또는 하도에서 부담해야 될 홍수량이 훨씬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도시 지역에서 일어나는 플래시 플러드가 그래서 예측이 어렵고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크다 하는 겁니다. 미세한 입력 오차의 증포. 얘가 아까 카오스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그랬죠. 카오스 이론으로 미세한 입력 오차가 왜 증폭될 수 있는지, 초기 조건의 민감도라고 했는데, 이 부분을 한번 좀 자세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xt라는 변수를 어떤 시스템의 스테이트, 상태로 정의를 해볼게요. 어떤 시스템의 상태. 이 상태라는 거는 토양 수분이 될 수도 있고, 수위가 될 수도 있고, 유출량이 될 수도 있고, 저류량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시스템의 상태를 나타내는 어떤 변수를 XT로 정의를 하고요. 분, 저류량, 또 유량 등등등. 그러면은 이 시스템의 상태에 대한 관측치가 있겠죠. 이거는 XT는 예측치고 시스템 모델에서의 예측치, 그리고 관측치는 여기 모자를 씌워서 X 해트로 정의를 하고, 여기 자, 초기 조건의 민감도를 한번 초기 조건의 민감도가를 이제 수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 시스템이 왜 초기 조건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지 수학적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시스템의 상태를 XT로 정의를 해보죠. 상태, 스테이트. 이거는 시스템의 수위, 홍수위가 될 수도 있고, 또 토양 수분이 될 수도 있고, 저류량이 될 수도 있고, 또 어, 유량이 될 수도 있고, 시스템 상태에 대한 음, 관측치가 되겠죠. 리얼 밸류. 그리고 우리가 어떤 모델을 설정해 가지고 이 시스템 상태에 대한 예측치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건 X hat치라고 정의를 해보죠. 그러면 모형이 주는
예측치예요. 이 예측치는 관측치하고 가까워야 되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이게 차이를 우리가 델타 XT로 정의를 할 수가 있겠죠. 그는 X 해T와 XT 간의 차이로서 정의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시스템의 상태 오차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어, 그러면은 이 델타 X가 의미하는 거는 예측이 실제로부터 얼마나 벗어났는지를 나타내는 값이 되겠죠. 자, 이렇게 정의를 해놓고 일반적으로 말이죠. 일반적으로 동력학 시스템은 대만 dt분의 dx는 이 시스템 상태의 시간에 따른 변화율은 어떤 함수의 형태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시스템 상태의 시간에 따른 변화율을 어떤 함수 f로 표현한다고 했을 때 이제 xt와 아주 가까운 x 해t가 아까 이 부분에서 정의를 했잖아요. x 해t는 델타 xt 플러스 xt가 되겠죠. 그러면은 요 x 해t에 대한 시간에 따른 변화. 역시 어떤 우리가 요거는 x 해t는 플러스 x 플러스 델타 x와 t의 어떤 함수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죠? 즉,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요 좌변과 우변을 한번 보면은 좌변은 플러스 dt분의 d 델타 x 이렇게 나눠서 표현할 수가 있고 우변은 얘를 테일러 전개를 시키면은 테일러 급수 전개를 시키면은 fx 플러스 요 f라는 함수의 x에 대한 변화율 곱하기 델타 x 이게 1차 근사항입니다. 플러스 뭐 이렇게 가겠죠. 근데 이 고차 항은 우리가 생략하고 1차 항까지만 근사를 시키면은
좌변과 우변을 전개시킨 이런 형태로 표현할 수가 있고요. 앞에서 요 dx분의 dt, dt분의 dx는 f x, t로 정의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얘는 서로 지워질 수가 있잖아요. dt분의 d 델타 x는 이렇게 근사시킬 수가 있죠. 따라서 요 식에서 우리가 우변에 있는 이 항, 이 항을 우리가 램다라는 매개 변수로 정의를 하면은 이 램다가 바로 오차 성장률 정의를 할 수가 있다. 이 의미는 말이죠. 이게 간단한 미분 방정식이기 때문에 이게 해석해가 존재. 즉 여기서는 델타 x의 초기값 곱하기 2의 이게 해석해거든요. 그러면 이 델타 값의 초기 조건에서의 오차가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 얼만큼 증폭되는지를 추정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봅시다. 방금 전에 쓴 식이 이의 램다 t 이거였는데 만약에 램다가 0이라고 하면 이 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델타 xt는 이게 0이면은 1이 되죠. 그래서 초기 오차가 그대로 유지된다. 만약에 램다가 0보다 작게 되면 이거는 2의 램다 t는 1보다 작게 돼요. 따라서 어, 일정 시간이 지난 뒤에 오차가 점점 감소하게 되죠. 만약에 램다가 0보다 크다면 1보다 크게 되고 XT는 X0보다 커지기 때문에 오차가 증폭된다. 예를 들어서 램다의 단위가 시간의 역수란 말이에요. 흔히 이제 이런 단위를 많이 쓰는데 만약에 램다가 0.5 아우어분의 1이다 하면은 1시간마다
2에 0.5제곱. 이게 1.65배. 1시간마다 1.65배씩 증가한다. 람다가 0.5일 때. 0보다 크게 되면은 시간에 따라서 오차가 계속 증폭되게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카오스 이론에서의 와 연결되는 부분이 됩니다. 자, 그래서 초기 조건의 민감도, 초기 조건에서의 오차가 요 오차 성장률에 따라서 오차 성장률이 플러스 값을 보이게 되면은 시간에 따라서 증폭될 수 있다. 자, 그렇다면은 이것이 예측이 어려운 문제가 단지 데이터의 문제인지 어떤 동력학의 문제인지 만약에 이게 데이터의 문제라고 하면은 데이터 관측 지점을 촘촘하게 하고 관측 시간을 촘촘하게 하면은 예측 성능이 예측 능력이 높아지겠죠. 하지만 이게 단지 데이터만의 문제가 아니고 시스템 동력학 시스템의 문제라고 하면은 아무리 시공간적인 관측 밀도를 높인다고 하더라도 예측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동력학 이론을 배우는 목적 중에 하나가 예측 오차가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증폭되는지를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의 양이 아니고 시간적 거동을 다루는 게 시스템 동력학 안에서 해야 될 중요한 목표이기도 한 겁니다. 수문학적인 하이드롤로직 다이내믹스. 우리가 동력학이라는 말, 다이내믹스를 동력학으로 번역을 하는데 이 동력학이 조금씩 다른 분야에서 서로 다른 분야에서 같은 용어를 쓰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 혼동을 할 수가 있어요. 동력학의 정확한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토목공학 안에서도 유체역학에서도 동력학을 쓰고 구조역학에서도 동력학을 쓰고 또 수문학에서도 다이내믹스라는 말을 쓴단 말이죠. 근데 그게 어떤 분야에서 쓰이냐에 따라서 의미가 조금씩 다릅니다. 만약에 유체역학에서 쓴다고 하면은 유체 동력학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게 플루이드 다이내믹스, 유체 동력학. 유체에 작용하는 힘과 운동과의 관계. 그 결과로 속도, 가속도, 또 수위, 유량 등의 물리량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다루는 분야가 유체 동력학입니다. 이 힘과 운동과의 관계. 그래서 여기 힘력자가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유체에 작용하는 힘과 운동과의 관계. 근데 우리가 구조역학에서도 구조동력학이라는 말을 써요.
그냥 심플리 동력학이라고도 쓰지만은 앞에 수식어를 붙일 때는 구조 동력학을 쓰죠. 그럼 이것도 똑같죠. Structural Dynamics. 이건 뭐냐면은 구조물에 작용하는 힘과 운동과의 관계. 따라서 구조물이 이렇게 막 운동을 크게 하는 건 아니죠. 하지만 힘이 작용했을 때 구조물이 질량과 강성을 가지고 얼마만큼 변이를 일으키는지, 처짐을 일으키는지 그런 것들을 다루는 게 구조 동력학이란 말이죠. 여기서도 역시 힘과 운동과의 관계를 다루는 거. 그에 반해서 수문학에서 쓰이는 다이내믹스는 좀 틀려요. 수문학은 힘과 운동과의 관계를 다루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어, 강우와 경계 조건의 변화에 따라서 수문 시스템의 상태 변수가 어떻게 전이되고 어떻게 진화되는지, 어떤 조건에서 레짐 체인지가 이루어지는지 그런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과 운동과의 관계는 아닌 거죠. 유체역학이나 구조역학에서 다루는 언급하는 다이내믹스하고는 다른 겁니다. 여기서 드라이빙 포스는 힘이 아니라 강우예요. 강우와 경계 조건의 변화. 경계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뭐 수위가 될 수도 있고 토양 수분이 될 수도 있고 이러한 강우와 경계 조건의 변화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유출이나 홍수위 이런 것들이 어떻게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는지 그런 것들을 다루는 내용이 수문학에서의 동력학이란 말이죠. 그래서 비록 힘력자가 들어가긴 했지만은 수문학에서는 힘과 운동과의 관계는 아니다. 그래서 이 역학적인 동력학과 구분해주기 위해서 시스템 동력학이라고 쓰기도 합니다. 또는 동적 시스템이라고도 하죠. 시스템 동력학 또는 동적 시스템. 여기서 동력학에 이 역자가 힘 역자가 들어가긴 했지만은 힘과 운동과의 관계는 아니다. 강우라든지 어떤 시스템의 변화를 일으키는 외부적인 요소가 작용했을 때 이 시스템 내의 요소들이 어떻게 서로 상호작용을 일으켜가면서 시간에 따른 변화를 만들어내는지 그걸 보자는 게 수문학에서의 동력학이에요. 좀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수문학적인 동력학이라는 것은 여기서 써 있듯이 강우와 경계 조건의 변화에 따라 시스템의 상태 변수가 시간에 따라 어떻게 전이되고 어떻게 진화하는지 not static value 설계 빈도나 어떤 정적인 수치에 그치지 않고 시간에 따른 시스템의 반응과 변화를 보는 게 수문학에서의 시스템 동력학의 목적이 되겠다 하는 겁니다. 도시 침수로 넘어오게 되면은 도시 침수는 임계값 근처에서 불안정성을 보이죠. 이 임계값이라고 하는 게 관로의 어떤 만관이라든지 또 맨홀에서의 원료 이런 것들이 어떤 임계 상태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 임계 상태 근처에서는 1mm의 강우 차이, 1mm의 수위 차이가 로 인해서 수위가 변화 전과 변화 후 시스템의 거동이 큰 차이를 보일 수도 있다.
그로 인해서 이 시스템은 상태 의존적 거동을 보인다. 스테이트 디펜던스. 같은 강우라도 이전 강우의 유무, 선행 강우의 유무, 잔류수, 펌프 상태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복합적인 경계 조건의 비선형적인 결합. 복합적인 경계 조건의 비선형적 결합. 강우라든지 조위라든지 하천 수위라든지 펌프장 운영이라든지 이런 경계 조건이 복합적으로 결합되었을 때 각각은 가능해 보여도 결합되는 순간에 전체적인 시스템 거동이 급격히 변화할 수 있다. 그리고 예측 불가능성의 누적. 강우 예측의 오차, 초기 조건의 오차, 운영의 불확실성에 따른 오차. 이런 오차들이 시간적으로 누적되고 증폭됨에 따라서 어느 시점 이후에는 맞출 수 없는 구간이 발생하게 된다. 그 시스템 데이터 밀도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구조적 불안정성이 야기하는 예측의 한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측의 패러다임을 우리가 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과거에는 침수 깊이, 침수심, 침수 면적을 얼마나 정확히 예측하냐를 가지고 예측 모델의 성능을 평가했는데, 물론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홍수 효과적인 홍수 예경보라는 관점에서 봤을 적에 이 홍수가 시작되는 시점, 플러드 온셋, 이 타이밍을 포착하는 게 1차적으로 중요하겠죠. 예. 이것만 해도 홍수 예경보 절반은 한 거다. 위험 구간 진입을 하는 그 시점을 조기에 감지하는 부분. 시스템이 어떤 상태 변수가 임계감을 넘어가는 요 타이밍을 정확히 맞추는 것. 그것이 홍수가 발생하고 난 이후에 침수심이나 침수 면적을 예측하는 것보다 1차적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값의 문제 이전에 타이밍의 문제를 맞추는 거. 홍수의 경부에서 1차적으로 중요한 부분이다. 자, 자연 현상이 수문 현상을 포함해서 자연 현상이 비선형적이라고 배웠어요. 본질적으로 비선형적이다. 그런데 왜 우리는 선형 모형을 배우느냐? 이 이유는 자연이 선형적이기 때문이 아니고 자연 자체는 비선형적인데 우리가 일정 부분 오차를 허용할 수 있다면은 선형적으로 해석하는 게 편리하다. 그래서 선형 시스템은 자연의 속성 때문이 아니라 해석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공학적 선택이라는 거죠. 공학적 선택. 그래서 선형 시스템이 갖는 중첩의 원리, 비례의 원리, 그걸 잘 활용을 하면은 우리가 어떤 구간에서는 안정적으로 빠르게 해를 찾을 수가 있다. 어느 정도의 오초를 수용할 수 있다고 하면은
시스템의 거동에 대해서 빠르게 어, 이해를 얻을 수가 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잠깐 보면은 우리가 선형화는 언제 유효한가? 첫 번째, limited operating range, 제한된 작동 범위에서 유효하다. 제한된 작동 범위에서. 예를 들어서 작은 수익 변동 범위에서는 어떤 수익량 관계가 안정적일 수 있죠. 작은 강우 범위에서의 유출 반응이라든지 한 가지 레짐 내에서의 하도 흐름, 지배방 정식이 변하지 않고 일정한 수위 구간에서 안정적으로 수위 유출 관계를 얻을 수가 있을 때, 그때는 제한된 작동 범위에서 선형화가 가능하다. 두 번째가 acceptable error tolerance, 허용 오차 범위 내. 그 선형 모델은 정확도보다 단순성, 따라서 목표가 설계나 계획 단계에서 어떤 러프한 추정이 필요할 때, 예? 러프한 추정, 빠른 의사결정, 그다음에 민감도라든지 메커니즘을 이해하기 위한 목적. 민감도라든지 메커니즘의 이해가 목적일 때, 그럴 때는 가능하다. 그래서 공학적인 관점에서 선형 시스템을 쓰는 목적은 빠른 계산, 안정적인 또 해석적인 통찰, 이런 것들이 필요할 때 선형 시스템을 쓸 수가 있고요. 수문학에서의 선형 시스템이 특히 유용한 대표적인 예가 얘가 선형 저수지 개념, 리니어 레저보아. 선형 저수지, 뭐가 선형이라는 겁니까? Q와 저류량과 유출량 간의 관계가 선형이죠. K 곱하기 S. 얘는 유출량, 저류량. 저류량은 보통 볼륨으로 표현을 하고 유출은 2토3승 per second죠. 그러니까 K는 T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얘가 시간의
역수인 차원을 갖는 거죠. 그리고 플러스 또 다른 지배방 정식, 연속방 정식. dt분의 ds는 i-q. 이 두 가지가 결합됐을 때 선형 저수지로서 해석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단위 유량도 이론. 두 번째가 단위 유량. 단위 유량도에서는 뒤에 자세히 나오겠지만은 컨볼루션. 컨볼루션이 여러분들 학부 때 배웠던 수문학 노트 필기를 보면은 이미 여러분들이 배운 적이 있습니다. 컨볼루션이 합성곱이라는 뜻이죠. 합성곱. 합성곱이 우리 수문학 단위도에서도 나오지만 우리 컨볼루셔널 뉴럴넷 CNN에서도 나오죠. CNN 컨볼루셔널 뉴럴넷의 요 컨볼루션이 요 합성곱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수문학과 요 합성곱 순환신경망 사이에는 어떤 일정 부분 좀 닮은 꼴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세 번째, 저수지 운영에 있어서 1차 근사. 그런데 왜, 그래서 어떤 일정한 구간까지는, 일정한 구간 내에서는 선형 시스템이 안정적인 해를 제공해. 근데 어떤 임계 시점을 넘으면은 이런 이제 안정성이 급격히 무너진다는 거죠. 무너지는 이유가 제방 원료라든지 그리고 관로에서의 만관 또 이 맨홀 원료를 이어주죠. 이렇게 이루어지면은 만관이 되기 전까지는 이제 흐름을 지배하는 규칙이 중력 흐름. 만관이 되면서 이게 압력 흐름으로 바뀌게 되죠. 이게 레짐 체인지가 레짐 시프팅. 그다음에 백워터, 유입하도, 수위가 급격히 상승할 때 상승해서 관로의 유출을 제약을 줄 적에 에 대한 유입되는 하도의 수위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관로 유출에 대한 제약으로 작용할 때, 이때 이제 선형 시스템의 예측 성능이 급격히 떨어지는 이유가 되는 거죠. 자, 이런 얘기가 방금 했던 얘기고, 우리가 비선형성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몇 가지 오해가 있어요. 오해가 있을 수 있다. 뭐가 비선형성이냐? 아, 첫째, 비선형은 복잡한 함수다. 요거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예를 들어서 x의 시간에 따른 변화율, x 다수로 표현을 하죠. 요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표현이 된다고 했을 때, 음, 요 x와 요 시스템의 상태 변수, 요게 이제 입력값, 요게 상태 변수 값이라고 합시다. 입력값과 상태 변수, 예, 어, 단순한 선형 곱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일견 보기에 그 복잡하지 않은 함수지만 요 앞에 붙은 개수가 시간에 따른 함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a와 bt가 간단한 함수일 수도 있고 복잡한 함수도 있는데 얘가 아무리 간단하든 복잡하든 띄어도 전체적인 함수의 형태는 xt는 x와 u에 대한 선형함수의 형태를 갖는다. 네. 수식이 복잡해도 수식은 복잡해도 선형함수일 수 있다. 반대의 경우도 존재하겠죠. 수식은 간단해도 비선형함수가 될 수 있어요. 두 번째. 이게 첫 번째이고, 수식은 간단해도 비선형함수인 경우. x 다시 이건 간단해. 수식. 수식은 간단하지만은 비선형함수다. 첫 번째는 수식은 복잡해도 선형함수일 경우. 이번 예는 수식은 간단하지만 비선형함수인 경우. 그다음에 두 번째 오해가 고차 다항식이나 또 사인, 코사인, 로그, 지수함수 이런 형태가 나오면은 비선형이냐? 형식적으로는 맞아요. 맞습니다. 형식적으로는. 하지만 진짜 중요한 비선형이 있어요. 중요한 비선형.
동력학적 비선형이라고 하는데 같은 값을 넣었는데 다른 값이 나오는 경우. 보통 yt가 f uix의 함수인데 그럼 보통의 함수라면은 똑같은 x나 똑같은 u에 대해서 똑같은 y가 나오죠. 근데 같은 ux에 대해서 어떤 때는 y1, 어떤 때는 y2가 나온다면은 요 이런 것도 비선형성. 그리고 레짐 체인지가 발생했을 때 다시 말해서 얘가 x가 어떤 크리티컬한 값 미만일 때 어떤 크리티컬한 값을 넘어섰을 때 시스템의 거동이 지배하는 방정식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거죠. 요거 비선형성이에요. 이러한 비선형성이 곡선 자체, 커브 자체가 사인이냐 로그냐 엑스포넨셜이냐로 판단되는 비선형성보다 훨씬 중요한 비선형성이란 말이죠. 또 기타 그 외에도 피드백과 자기 증폭이라든지 또 다중 안정 상태, 히스테리시스 이런 것들이 또 대표적인 비선형성이기도 하죠. 진정한 비선형성, 상존적인 거동 이런 것들이 우리가 주목해야 될 비선형성인데 예를 들어 똑같은 강우가 내리더라도 유역이 불포화되어 있을 경우에는 유출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지표면으로. 하지만 지표면이 fully saturate 된 경우 같은 강우라도 유출이 많은 유출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같은 입력이라도 시스템의 현재 상태에 따라서 다른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 또 임계각 근처에서 임계각 근처 어떤 임계치를 넘는 순간 새로운 경로가 열리거나 기존 경로가 막히면서 동력학이 어, 전환되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고 아까 얘기했던 초기 조건의 민감성 어떤 시점을 넘어가게 되면은 초기 조건이 급격히 증폭해서 관측값과 예측값 사이에 많은 차이를 보이게 되는 그리고 또 경계 조건과 제약 조건이 지배하는 구간 하류 수위 백오토 구간이라든지 또 배수관이 만수된 구간 제방구 제약이 작용하는 순간부터 반응이 급격히 변하게 된다. 히스테리시스 똑같은 수위에 따라 수위에서도 요 수위가 내려가는 구간이었는지 올라가는 구간이었는지 따라서 유량이 달라지게 된. 그래서 여기 하도라고 보면은 홍수파가 이렇게 밀려 내려가잖아요. 하류로 상류에서 하류로 그러면은 같은 수위라고 하더라도
같은 수위라고 하더라도 H1과 H2가 같은데 예, Q가 다르죠. 요때가 Q2고 요때가 Q1인데 수위가 같다고 하더라도 Q1보다 Q2가 크게 되죠. 이런 게 히스테리시스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가 AI가 왜 필요한지. AI가 필요한 이유는 복잡한 함수를 해석적으로 풀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AI는 그런 거 잘 못합니다. AI가 필요한 이유는 AI가 상태 의존적 거동, 그리고 레짐 트랜지션을 학습하기 때문이에요. 학습. 데이터로부터 학습하기 때문에. 물리적인 법칙을 풀어서 해를 주는 게 아니라 데이터로부터 상태 의존적인 거동, 레짐 시프트, 레짐 체인지를 학습해서 솔루션을 만드는데 활용하기 때문에 방정식을 푸는 게 아니라 시스템의 행동을 배운다는 거죠. 이게 AI가 중요한 진짜 이유입니다. 시스템의 A가 중요한 진짜 이유. AI는 스테이트 디펜던트 매핑을 학습한다. 학습을 통해서, 데이터 학습을 통해서 어, 해를 구한다. 전통 모델은 Y는 FUS, U를 넣으면 Y가 나오는. AI 모델은 말이죠. 이게 아니에요. Y는 U가 있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뭘 하느냐? 이 경로를 학습한다는 거예요. 히든 스테이트. 그래서 히든 스테이트라는 거예요. 이게 히든 스테이트. 히든 스테이트를 통해서 토양 수분이라든지 저류 상태, 또 히스테리시스, 또 포화 임계, 이런 것들을 학습한단 말이에요. 예. 또 임계값, 입력값 자체보다 임계값이 들어가게 이기에까지의 경로, 상태에 따른 반응 패턴, 이런 것들을 학습한다는 거예요. AI가 중요한 또 다른 이유, Implicit Regime Transition. 전통 모델은 레짐을 명시적으로 나눠야 돼요. 모델은 X의 변화율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F1과 F2로 나눠서 unsaturate 상태에서는 F1이라는 함수를 쓰고 saturate 상태에서는 F2를 써라. 이렇게 나눠줘요. AI는 이거를 조건부 패턴으로 자동 학습해요.
규칙을 직접 쓰지 않아도 레진 바운더리를 학습한다. 그다음에 세 번째, 메모리 레프리젠테이션. RNN이나 LSTM 계열은 HT는 HT-1 XT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죠. 요 HT 이게 바로 이제 요게 이제 선행 토양 수분, 저류 상태, 히스테리시스, 피크, 요거를 요약하는 동적인 기억이에요. 그래서 숨은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메모리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 숨은 시스템을 예측하는데 LSTM이 효과적인 겁니다. 자, 보세요. 비선형 동적 시스템으로서의 머신러닝, LSTM과 GRU, Gated Recurrence Unit, 이런 것들이 상태 업데이트와 기억을 구조적으로 포함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정한 값이 아니고 진화의 법칙을 학습하게 되는 겁니다. 물리 모델은 아까 봤었죠. 선형 시스템, D분의 DS, 시간에 따른 저류량의 변화가 인풋 마이너스 아웃풋. 이게 연속 방정식이에요. 방금 전에 했던 순환신경망, HT는 F의 HT-1, XT. 히든 스테이트를 사용한다는 히든 스테이트. 이 히든이 직접 나타나진 않지만은 시스템 안에 내재적으로 연산에 활용되지만 이게 셀 스테이트가 유역의 물 수지를 기억하는 메모리로서 작동한다. 결론적으로 LSTM이 수문학적 질량 보존과 저류 과정을 구조적으로 모방하여 연산에 활용한다. 선형 저수지와 LSTM을 비교하자면은 상태 유지 측면에서 선형 저류지 모델은 고정된 감소 계수, 감쇄 계수를 통해서 모의에 활용하고 LSTM은 상황에 따라 감쇄율을 변화시킨다. 그래서 상태 의존적인 연산을 수행한다. 메모리 측면에서는 선형 저류지 모델은 지수적인 감쇄, 메모리가 짧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LSTM은 장기와 단기 메모리를 선택적으로 보존한다. 비선형성에 있어서 선형 저류지 모델은 선형적인 근사, 오차를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가능해요. LSTM은 비선형을 활성화해서 비선형을 활성화 함수로 직접 활용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이터만으로 학습하는 게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피직스를 연산의 알고리즘에 내장시키는 기법이 쓰여지고 있는데 피직스 인포드 머신 러닝 그리고 서로게이트 모델 두 가지를 소개를 하자면은 어, 피직스 인포드 머신 러닝은 순수 AI의 한계, 데이터 드리븐 AI의 한계라는 겁니다.
데이터만으로 학습시키는 AI의 한계. 얘는 질량 보존의 법칙, 외사 불가. 그런데 피직스 인포음드 머신 러닝을 통해서 손실 함수의 제약 조건으로 주입하게 되면은 데이터가 희소한 구간에서도 물리적인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또 하나의 기법이 서로게이트 모델링. 우리가 흐름을 해석하는데 원래의 지배방 정수는 세인트 베난트 이퀘이션이에요. 세인트 베난트 이퀘이션을 차분화해가지고 수치 해석 기법으로 풀자면 복잡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죠. 하지만 가상 시나리오에서 세인트 베난트 방정식으로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시뮬레이션 값을 만들고 실제 리얼타임으로 예측할 때는 학습된 AI 모델을 쓰게 되면은 불과 수초 만에 원하는 결과 값을 얻을 수가 있다. 이 얘기는 우리가 대피에 필요한 조치에 필요한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얘기고 실시간 의사결정 지원에서는 이 부분이 굉장히 크리티컬한 부분이 된다. 그래서 데이터 어시밀레이션, 데이터 동화를 통한 지속적인 상태 보정이 가능하다는 게 AI 모델의 가장 큰 장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산에 필요한 부하라든지 시간을 단축하게 되면은 선제적 대응이 가능해진다. 그 정확한 수치가 아닌 체제가 바뀌는 레짐이 시프트되는 그런 타이밍을 감지할 수 있다. 그래서 수문학적인 예측을 숫자가 아닌 상태의 변화에 대한 예측이 강해진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이번 학기에 선형 시스템과 비선형 시스템의 전반적인 개요에 대해서 앞으로 다루고자 하는 겁니다. 오늘 1주차 강의는 여기까지 해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